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여기서 지연을 잘해야 돼요. 빠졌는데요. 빠졌는데요. 이거는 안 돼. 치아가 여기서. 피었어요. 이제 여기서 패스를 잠시만. 패스를 안 했네. 저희 패스를 했으면 먹는 거였는데. 오늘 경기는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기력과 이런 준비 자세라면 월드컵 본선 진출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의 운영은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실패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선수의 개인적인 퀄리티는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우리보다 약한 팀인 상황에서 우리를 상대로 준비를 잘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와 그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팔레스타인의 접근법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팔레스타인 경고하기 준비를 잘했어요. 완전 하이블럭도 아니고 미들블럭에 서가지고 버텨주면서 그리고 간혹 카운터택 어떤 그런 나가는 능력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팔레스타인은 일찍 소집해서 A매치를 통해서 했던 준비들은 확실히 우리 경기를 잘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찍 준비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유럽파가 많지 않을 때는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 더 상대보다 많은 수직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기력이 좋지 않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변명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시아의 강자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로서 증명을 했어야 합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상대의 준비보다 우리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 우리가 진 건 아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선 저희가 선발 명단부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선발 명단을 보시면 상대는 호주를 상대로 5백을 준비해 봤지만 그 5백으로 5대 0으로 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런 강팀들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투톱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후방 라인에 부담을 주기 위한 전략이다. 대단했던 게 상대가 처음에는 미드블록을 섰다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금 경기가 안 풀렸을 때 후방 빌드업을 하니까 그때 앞으로 싹 압박하면서 또 전방 압박도 했다가 눌러줬었죠. 그러니까 미드블록과 전방 압박과 후방에 또 지쳤을 때 내려오는 압박까지 상황에 따른 수비 대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죠. 우리한테 백패스, 상대 진영에서 백패스 갔을 때는 하이블록으로 올라와가지고 눌러줌으로써 편안한 볼 처리를 못하게끔 만들어졌었고요, 전반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쫓기는 어떤 그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견고한 패스보다는 우리가 답답한 경기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에서 좋았던 점이 바로 수비를 포백으로 놓긴 했지만 이 7번 바타트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긴 했어도 계속해서 이 카루브 선수가 원래 요 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요 자리의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 줬다는 거죠. 자베르도 그랬고. 네. 내려와서 요 자리를 채워주면서 또 이 선수가 항상 또 올라가기만 했던 게 아니니까 항상 숫자적으로 상대가 우세했고 심지어 이 칸틸라나 선수조차도 수비를 엄청 많이 비벼줬잖아요. 여기 손흥민 선수 괴롭혀줬잖아요. 즉 손흥민 선수가 여러 명을 4명을 상대했던 거죠. 맞습니다. 자베르 선수가 가운데서 중심도 잘 잡아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볼이 투입됐을 때 더블로 가서 숫자적 우위를 점해서 손흥민 선수가 쉽게 플레이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예요. 그리고 반대편 측면으로 보자면 물론 황문기 선수가 이 위치를 잘 오버래핑에 들어오기도 했고 이경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황문기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와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다냐의 뒷공간을 위협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고립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강인 선수도 사이드 벌렸을 때는 굉장히 고립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 내내 답답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들 우리 쪽에서 찾자면 이 두 명의 센터백이 견고하게 버틴 이유는 주민규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상대로 전반전내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평점이 6.9점이네요. 네. 가장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 물론 이재성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전술적 역할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주민규 선수가 무력하다면 이재성 선수라도 뭔가 좀 파괴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가 줬어야 하는데, 냉정히 말씀드렸을 때 전반전 혹이 교체되기 전까지 이재성 선수에게서 기억에 남는 플레이가 있었느냐. 이재성 선수도 조금 아쉬웠어요. 왔다 갔다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이 보이긴 했지만, 이렇다하게 찬스를 만들거나, 이렇다하게 공간 창출을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 패싱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 칸 밑에 있던 황희문 선수가 오히려 올라와서 슈팅도 때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경고가 한 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시간 황인범 선수가 뛰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는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팀 내 가장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선수들을 사이드에 배치해 놓고도 주민규 선수가 무력해지다 보니까 이 사이드를 통한 뭐 크로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공격 패턴들이 통하지 못했고 그 뒤에는 이정 선수도 파괴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이 안 풀린 상황이 지속되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팔레스타인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올라간 거죠. 그 10번 위치에 황인범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10번 위치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으면 또 어땠을까? 네, 이런 것들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중앙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게다가 정우영 선수와 이제 김영원 선수 쪽에서 물론 정우영 선수 전반전까지 괜찮았지만 요 간격 커버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황인범 선수를 여기 올리고 이 자리에 박용호 선수를 넣어서 배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맨 앞에 오세훈 선수를 뒀다면은 이 경우가 된다면 지금 보세요. 3미들에 있어서 정우영 선수를 제외하면 공중볼에서 싸움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 좋게 세트피스에서 골을 안 먹었지만 박용우, 오세훈이 선발 명단에 있는 채로 경기를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상대가 준비한 플레이를 잘 대응할 수 있었고 우리도 좀 더 날카로운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성 선수의 자리에 혹은 뭐 황희찬 선수를 먼저 넣었다라면 좀 더 날카로운 플레이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선발 명단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게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강제도 뭐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이런 전반 선발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빠르게 교체를 했어요. 전반전이 끝났을 때 바로 주민규 선수를 빼고 오세훈 선수가 들어와서 또 오세훈 선수가 후반 45분 동안 굉장히 뭐 인상적인 플레이를 이제 보여줬고 또 황희찬 선수도 이정 선수 대신 들어가서 뭐 저희가 이제 황인범 선수가 경고가 있어서 빼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정 선수가 공격적으로 뭔가 못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선 선수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선 선수를 빼고 황희찬 선수를 넣는 그런 선택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 선수를 투입한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에 선발 명단이 이렇게 나온 것가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상대가 뭐 어떤 진영으로 나올까 생각했을 때 뭐 저희도 이전에 올해 치른 팔레스타인 경기들을 예시를 들었지만 아마 명확했을 것 같아요. 호주전밖에 5백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4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5백을 설마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형태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베르든 카루브든 이 두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 커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5백의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명에서 공격수가 내려가면 그게 5-4-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대가 전술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상대의 패는 까져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전술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은. 근데 우리는 그 전술을 예측할 수 있는 전술을 공략하지 못했던 거고요. 예, 그 배경에는 선발 선수의 전략이 잘못됐다. 그 선발 선수의 전략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첫 경기가 아닌 상태였다면 본인의 조금 더 다양한 고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솔직히 황문기 선수의 깜짝 선발 자체도 김문환 선수의 부상 하차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선발 명단은 이미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경험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사실 예측한 바로는 황재원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까. 그래도 황재원 선수는 대표팀 경험이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연령별 연령별 대표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황재원 선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변칙적인 결과를 줬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황재원 선수가 이전에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 봤던 뭐 코칭 스태프가 현재 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은 이제 훈련 중에 뭐 더 좋은 폼을 보여줬다거나 뭐 그 선택의 요인에는 뭐 감독만이 알 수 있는 맞습니다.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뭐 저는 황문기 선수 자체는 뭐 이 선택 자체가 뭐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각각의 선택에는 저는 이유는 보였습니다. 뭐 말씀드린 뭐 한쪽이 좀 이렇게 나왔다면 이 서령호 선수를 좀 안쪽으로 둘 다 사실 인버티드 풀백 성향으로 썼죠. 예, 예. 이명재 선수는 사실 인버티드 풀백 성향으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술적인 선택이 있어서 보고 김영건 선수도 사실 뭐 권경원 선수가 부상으로 또 빠진 상태에서 다른 센터백을 김민재 선수 옆에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정승현 선수가 있긴 합니다. 정승현 선수가 오른쪽에 쓰고 김민재 선수를 왼쪽에 쓰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가 내렸을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상대가 내렸었을 때 좀 더 빌드업과 카운터택 능력, 킥 능력이 좋은
김영건 선수를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지향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영건 선수를 기용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김영건 선수가 좋은 패스를 했던 장면들도 있는데 결국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경기 막판이었고 사실 그 막판까지 우리가 이렇게 골을 못 넣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골을 넣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공간을 많이 냅두는 게 아니라 네. 내려와서 경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만 투입하는 또 부상도 있었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김영건 선수를 바꿔주면서 뭐 정세현 선수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서령원 선수의 불의의 부상도 있었지만 공격이 안 풀리니까 결국에 공격적인 자원을 그렇게 수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센터백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센터백은 사실 쉽게 교체를 하기가 어렵죠. 경기 중에 가장 교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 센터백이에요. 수비는 사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센터백 선수를 교체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좋은 감독으로서 선발 명단에 대해서 센터백의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결국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감독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이 교체한 선수들을 보시면요. 결국 막판에 우리가 수비적으로 상대가 오세훈 선수의 등장으로 인해 어려움들을 좀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기기 위해 욕심을 내기보다는 무승부를 가져가겠다는 실력의 판단을 가져갔다. 왜냐? 지금 보시면 경고를 일단 안고 있는 선수들을 하나씩 다 뺐습니다. 네. 경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교체를 했어요. 모두가 경고를 가지고 있는 선수만 교체를 했고 또 중요한 이 포지의 선수들은 뭐냐?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6번도 열심히 했고 이 선수도 이미 앞에서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 선수도 물론 공격하는 선수이긴 했어요. 요 선수들을 다 바꿔줬다. 그리고 사실 이길 생각이었다면 말씀드린 요 선수들을 바꿔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맞죠. 그쪽보다는 뒤에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뭐 누구라도 전력적으로 약체 입장에 있는 감독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전략적인 운영이냐 여기서 정말 선전을 펼치고 뭔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이런 월드컵 예선을 많이 봤을 때 우리가 항상 홈에서 쉬운 경기 한 건 아니었어요. 비긴 적도 있었죠. 그리고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경기 끝에 결국 우리가 이긴 경기들을 보면 이 팀들이 정말 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뭔가 보여줬던 투쟁심들이 1대0으로라도 져도 그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사로나 팀적으로나 어떤 유산도 남지 않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의 감독은 생각한 거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냈다가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요거까지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감독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운영은? 팔레스타인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린 게 적절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서 카운터택을 통해서 득점을 했다면 가장 더 좋은 시나리오였겠죠. 하지만 그래도 실점하지 않는 이 경기를 마친 이 상황은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뭐 득점을 못하긴 했지만 그 조현우 선수와의 막판 1대1 기회 정도는 네. 뭐 사실 그 정도는 그 공격적인 교체를 하지 않고도 만들어 냈던 것이고 그래서 11번 선수가 막 본인이 2번이나 기회를 놓치고 나서 좀 안타까워했던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우리가 7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애초에 공을 가져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죠. 점유에 대한 목적이 없었어요, 쟤네들은. 예. 네, 쟤네들은 뭐 비기든 실점하지 않고 비기든 아니면은 실점하고 버티다가 득점을 하나 해서 이기든 이런 선택이었지. 쟤네들이 볼 소유를 해서 이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의미는 그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선택이죠. 물론 우리가 빅찬스 4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의 골대를 때린 장면도 있었고 또 이강인 선수의 정말 이거 왜 놓쳤을까 하는 장면도 있긴 했어도 그들에게도 빅찬스가 하나 있었고 슈팅 숫자는 이 점유율과 대비했을 때 16대 10으로 우리가 10번의 슈팅을 허용했고 유효 슈팅도 5대 3이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조현우 선수의 골키퍼 세이브도 3개가 있었다.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 경기는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대로 풀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팔레스타인이 물론 뭐 말씀을 드린 대로 팔레스타인의 지금 다부부 감독은 뭐 골키퍼 코치로 팔레스타인 대표팀에서 11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3년째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즉 12년이 거의 뭐 한 세대를 쭉 끌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축구 그 자체인 인물이거든요. 뭐 티니 출신인데 그런 감독과 이제 새로 데뷔하시는 감독과의 비교가 물론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월드컵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게 또 우리 홈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내셔널 매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내셔널 매치 중에 이거는 결국에는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중요한 게 다음 경기의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우리는 승리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뭐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뭐 아시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정말 뭐 압승을 좀 거뒀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을 상대로 하는 홈 경기에서도 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었던 게 사실이고, 네네. 뭐 물론 이제 일본 내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도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충분히 우리도 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승리를 했고 대량 득점이라는 어떤 그런 실리까지 찾아갔고, 하지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거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 오늘 우리가 비긴 경기의 패턴이 지난 아시안컵과 거의 유사했고, 또 지난 3월과 6월 임시감독 체제로 치렀던 경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체 조건면에서 열세했던 태국이나 싱가포르였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던 것이지, 냉정히 말하면 사실 3월달에 태국과 홈 경기도 우리가 비겼거든요. 네. 결국엔 어떤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바람이나 뭔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이번 경기의 결론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되게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어떤 홍명보 호거든요. 홍명보 감독님이 우여곡절 끝에 감독이 선임이 됐지만, 하지만 어떤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선임한 감독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어떤 패턴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전술적 능력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크게 이제 여기 지적한 부분들은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증명한 단아의 방법은 결과일 뿐, 결과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챙기지 못한 것은 다가올 오만 원정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커졌죠. 또 10월, 11월 경기를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뭐 결과를 가져온다 치더라도 당연히 내용도 이제 따라줘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 대표팀의 숙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를 가져왔어도 만약 내용이 지지부진했다면 지금의 논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거든요. 맞죠. 근데 뭐 결과까지 안 좋으니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여론의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예, 과연 홍명보 감독은 이 경기를 마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도 기자회견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분석과 영상으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중계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적인 분석은 저희가 이제 녹화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고, 또 다음 있을 오만 원정 경기도 한준TV가 입중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입중계 알림, 그리고 입중계 예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하고요. 앞으로도 한준TV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